민주당과 정부는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다음 달 4일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이런 방안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부동산법 상정에 반발한 통합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통합당 의원들의 퇴장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탈북민 김모 씨는 강화도 월미곶 철책 및 배수를 통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군 당국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당시 상황이 군 감시 장비에 포착이 됐지만 월북을 저지하지 못해 경계 작전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초선 모임을 이끌며 다양한 현안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정책 전문가 박수영 의원과 함께 부동산과 행정수도 이전 등 여야가 대립 중인 각종 이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8개 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김현미 장관에게 주택법 개정안 확대 적용을 비롯한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한도영 기자입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 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등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국토위를 퇴장했습니다. 업무 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상정을 먼저 하는 게 국회 관례에 어긋날 뿐더러 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체 회의 상정에 제외됐다고 항의했습니다. 반쪽짜리로 진행된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여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보다 촘촘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여당은 먼저 정부의 주택 공급안의 준비 상황을 묻고 주택 공급안 발표가 또 다른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급 대책으로 공급 방안을 내놔도 그것이 이를테면 또다시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그다음에 내놓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제도적으로 좀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전용 주택에 입주자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조우섭 의원은 710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 허점이 있다고 비판하며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국토위뿐 아니라 부동산 세법 심사가 진행된 기재위와 행안위도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반쪽으로 열렸습니다. 민주당이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상정을 강행했다며 반발하면서 파행을 빚었는데요. 보도에 임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조세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기습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기재위와 행안위, 국토위에서 민주당이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부동산 세법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는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항의하고 국민 세금 부담과 직결된 법안은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 법안들은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것이 타당한 세금인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국회 기재위와 행안위, 국토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도 여야 합의 없이 부동산 세법을 상정했다며 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이 강행하는 의사일정과 법안 상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오늘 기재위와 행안위, 국토위에 상정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은 표면적으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상은 오히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 의원들의 상임 및 퇴장에 대해 여태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은 건 통합당이라며 집값 조치 같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선 야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데 강남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강남 재건축 용적률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대상 지역과 용적률 규제 완화 정도, 이익 환수 방식에 대해선 세부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택을 늘려야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 단계에서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고 그 대안으로 용적률 완화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용적률 완화 방식은 용적률 거래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적률 거래제는 허가 기준보다 적게 쓴 용적률 판매가 가능하고 구매자는 구매한 용적률만큼 법정 한도를 초과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당정은 또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군 전용의 태릉골프장 주택 부지 개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릉골프장 면적은 83만 제곱미터로 1만 호가량의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크기입니다. 당초 이번 주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용적률 완화와 또 다른 유휴부지 개발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해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언제쯤 발표가 됩니까? 일단 법안이 먼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등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 자리에선 탈북민 월북 사건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군의 경계 실패를 질타했습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탈북민 김모 씨가 월북한 사건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여야는 탈북민이 강화도 배수로를 통해 북으로 돌아간 점을 지적하며 경계 태세에 빈틈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월북 사실을 북한 방송을 통해 인지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군기강 작전기강 차원에서 명확히 신상필 볼도하고 전후방 각지에 있는 경계태세라든가 시스템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강을 헤엄쳐 월북이 추정되는데도 우리 군은 북한 방송에 보도된 후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박한기 합참의장은 체구가 작은 탈북민이 배수로 철제 장애물을 거의 훼손하지 않고 이동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의 경계태세가 취약하지 않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선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합참의장으로서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고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는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삼척항 목선 입항 사건을 비롯해 경계작전 실패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국정원과 관계기관부터 이 탈북자 수색과 경계작전 강화에 관련해서 정보 공유나 혹은 경찰로부터의 협조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이번 이 결과가 나오면은 최소한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여야 지휘관은 엄중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밖에 여야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훈련 연기나 안전성 여부 등을 물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훈련 시기는 8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관련 검사 후 이상이 없는 요원만 훈련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국회 정보위원회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채 여당 단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 청문 대상이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이어서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두 대상 모두 여야 합의 없이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보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와 대북송금 이면 합의 의혹을 문제 삼아 오후 비공개 전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3년간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이면 합의서가 작성됐다면서 박 후보자의 서명이 있는 문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서 통합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력 위조에 대한 교육부 감사 촉구와 이면 합의서 진위 확인 전까지 국정원장 임명 유보를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이면 합의서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된다. 진짜 문제라면 북한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북한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됐을 경우에 이걸 가지고 공개할 테니 우리말 들어줘라. 협박 카드를 쓸 수 있고, 박지원 후보자는 약점이 잡힌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회의 직후 교육부 감사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하고 이면 합의서 진위에 대해서도 조기에 밝혀지지 않을 사안인데다 야당도 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교육위원회에서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은 55년 전 일이고 학적부나 학위에 대해 확인해줄 당사자가 아무도 없다고 밝혀 교육부 감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청문회 당시 공개한 합의서 사본을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제보했다고 밝힌 데에 대해서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 그것을 저희들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청문회 때 이것을 문제 삼아달라.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합의서는 허위 날조된 것으로 주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제 포털 사이트에 소설 쓰시네 이게 검색 상위에 올랐었는데요.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이 한 발언이었었죠. 김 기자. 이게 소설가를 향해서 한 발언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나왔던 이제 발언이었는데요. 네. 어제 논란이 된 추 장관의 발언이 나오기까지 좀 전후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사위가 어제 21대 국회에 들어서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법무부 또 법제처 또 감사원, 군사법원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였는데요. 사실 법사위 업무 보고는 지난달에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열렸었고요. 이번에 이제 통합당이 처음으로 법사위에 참여한 자리여서 한 번 더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통합당으로서는 처음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당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대정부 질문에서 통합당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웠던 터여서 어제도 좀 시작하기 전에 충돌이 좀 예상은 됐었습니다. 어제 법무부 업무 보고는 오후에 있었는데요. 오전에는 이제 법안 상정과 토론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미 여야의 공방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통합당이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기간 중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또 이제 공방이 벌어진 건데요. 이 논란이 이제 통합당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군사법원을 대표해서 이제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이제 정 장관에게 의혹 해소를 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라 이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가 법사위인지 국방위인지 또 뭐 정쟁의 장소인지 모르겠다. 또 오늘 국방부 장관이 나온 것은 군사법원과 관련한 현안 질의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추 장관의 아들과 관련해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또 통합당이 반발을 했거든요. 약 1시간 정도 이어졌는데 이게 오전 일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제 뭐 사전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후 현안 보고에서도 추 장관 아들 의혹 문제가 불거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이제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대검수사심의위원회의 한동훈 검사장의 불기소 기소 의견에 대한 이제 질문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 통합당 윤한홍 의원 질의 순서가 왔을 때 윤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의혹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제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아들 군복무 기간 중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맡았던 이 서울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발령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그 의혹 제기의 내용은 법무부 차관이 고기영 차관인데 지난 1월 추 장관 아들 사건의 배당 당시 서울 동부지검장이었고 이 고기영 차관이요. 이제 3개월 만인 지난 4월에 법무부 차관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동부지검장이 공석인데 그래서 이제 통합당의 그 주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안 되고 있다. 왜냐하면 동부지검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그 사건은 종결이 안 됐군요, 그러니까. 예, 아직도 수사 중이거든요. 그 차관 발령이랑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추 장관이
소설을 쓰시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되는데요. 추 장관 이제 혼자 했던 발언이었던 발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발언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예.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예? 제가 보니까 글쎄요.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설을 쓰시네. 네, 사실 뭐 추 장관의 이 발언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었고요. 그 윤희영과 이제 그 차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거였기 때문에. 근데 꼭 혼잣말처럼은 보이지도 않는데요. 꼭 크게 이렇게 마이크 증폭됐나요? 그 차관 옆에서 이제 했던 말이었는데 이제 마이크를 타고 나와서 이제 들었던 네. 내용이죠. 그 이 발언을 하자마자 이제 또 윤희영과 또 추 장관의 설전이 또 벌어집니다. 예.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네, 지금 윤한홍 의원이 이제 반박을 했는데 통합당 차원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회의가 정회가 됐고 또 다시 이제 속개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통합당이 추 장관의 입장을 들어보자는 제안을 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하고 이제 윤 위원장이 수용을 합니다. 그 법사위원장이 추 장관에게 장관 말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었는데요. 추 장관은 없다 이제 이렇게 잘라서 딱 이제 단호하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은 모욕주기 특권은 아니라면서 이제 강하게 또 추 장관도 반발을 합니다. 예, 추 장관의 발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인사 제청된 분을 불러 세워서 장관이 앞에 앉아 있는데 당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냐라고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모욕을 준다는 것은 면책 특권은 모욕주기 특권은 아닌 것입니다. 예, 이 추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통합당이 또다시 반발을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여당까지 같이 합세를 하면서 또 여당이 반박을 하면서 여야의 공방으로 다시 번졌는데요. 그 여야의 그 발언도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달에 그래 1월에 고발된 게 4월에 차관으로 승진 발령 난 게 그게 3개월 봐줬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인사를 했겠어요? 좀 더 거북해도 칩시다. 그렇다고 차관하고 질의 답변하고 있는데 소설 쓰네? 그 국회 모독적인 발언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네, 이후에도 이제 여야의 공방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윤 위원장은 이제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당이 추 장관의 사과를 또 계속 요구하면서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 감사원, 법제처, 어제 군사법원 현안질이 같이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 감사원과 법제처, 군사법원에 대한 현안 질의하고 법무부만 다시 날을 잡아서 다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여당에서는 이제 거절을 합니다. 이미 법무부 업무 보고를 이미 했고 오늘은 통합당이 요구를 한 건데 또 다시 잡는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거절을 하면서 법사위는 또 다시 정회가 됐고요. 예. 다시 재개되지는 못하고 그대로 산회가 됐습니다. 이 법사위 구성을 보면요, 그 여야도 뭐 강대강이지만 추 장관 또한 좀 약간 강한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그 첫 회의부터 여야가 이제 공방을 벌였고 또 신경전을 벌이면서 회의가 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보면 이제 검찰 개혁도 있고요. 또 공수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쟁점 사안이 많습니다. 앞으로 법사위가 좀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좀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요즘 강경 발언과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사위 관련 쟁점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정례 회동을 갖고 국회의원의 위법 행위를 심사 징계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이 국회법과 관련법을 위반했을 때 심사를 거쳐 징계를 의결하는 비상설특위로 지난해 6월 30일 활동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여야는 윤리특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할지, 교섭단체 동수로 할지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구성 문제도 다음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29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선 경선룰을 조기에 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경선룰을 대선 1년 6개월 전에 확정하는 건 굉장히 빠른 것이지만 조기에 확정해야 이후 분란의 소지가 없고 당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경선룰 개정 과정에서 후보자 간의 유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은 중대한 과실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해당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정부패의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때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은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정의당 유호정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28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하고 나선 민주당 어제 관련 TF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했죠. 그 TF를 이끌고 있는 우원식 단장은 행정수도 이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다고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배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하자 오늘 우 단장이 다시 한번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77년 박정희 대통령의 꿈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77년에 서울 순시를 하면서 그 방안을 내놨고요. 6월 달에 법을 발의해서 통과까지 시켰어요. 근데 이 백지화된 거는 전두환 대통령 때 백지화 시켰거든요. 김정인 위원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우원식 단장은 행정수도 이전이 지난 77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게 맞다고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어제 TF회의에서 이 내용을 언급한 이후 김종인 위원장이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면서 당시 카터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하자 박 대통령이 당시 미국의 한국 철군 움직임과 맞물린 것일 뿐 박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꿈꾼 것은 아니었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우 단장은 그 당시 수도권 과밀과 휴전선하고 근접해 있는 문제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다며 미군 철수 움직임 때문에 보류는 시켰지만 백지화한 건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 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강력 드라이브를 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개헌과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 이전 방식과 대상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여야 간의 논의와 합의부터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국회 각 상임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도 오늘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안건으로 야당 몫인 미래통합당의 간사 선임안이 상정이 됐는데요. 한 여당 의원이 이례적으로 야당의 간사 선임에 반대 의견을 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오늘 열린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야당목 간사의 통합당 3선인 이현승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되자 이의 있습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나선 인물, 바로 민주당 초선인 문정복 의원이었습니다. 간사 선임은 각 교섭단체의 자체 결정을 존중하는 게 관례로 상대 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통합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술렁었습니다. 문 의원은 이 의원이 강남에 보유 중인 아파트값이 2.5배 올랐다는 언론사 보도를 거론하면서 집값 때문에 분노하는 국민들 정서상 간사라는 중책을 맡기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런 관점에서 따지면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 강남 3구에 사는 모든 분들은 공무에서 손을 떼야 하냐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살던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서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문 의원의 이의 제기는 결국 진선미 국토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양해를 구한 끝에 이현승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며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관련법 상정을 놓고는 여야가 대립하며 파행을 빚었는데요. 야당 간사까지 선임이 된 만큼 여야 간의 대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됐는데요. 정치권도 각 상임위 활동을 이어가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름 휴가를 앞두고 이번 주 의원 전원과 비대위원들에게 선물을 한 가지 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선물일까요? 8월 초 일주일간 여름 휴가를 떠나기로 한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 의원 103명과 비대위원들에게 여름 휴가 선물로 나눠주기로 한 것은 피크 재팬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동아시아 국제 전략 분석가인 브래드 글로서문이 쓴 이 책은 1980년대 후반 버블 경제를 경험하면서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그 이후 한없이 추락한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촘촘하게 분석한 내용인데요. 김 위원장이 최근 부동산을 주제로 대하던 중에 이 책을 추천하면서 한번 읽어보라, 배울 것이 많다라면서 선물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로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정치와 경제 정책 등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인데요. 이 책의 저자도 한국어판의 서문에서 한국은 이 책을 경고의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면서 한국은 일본만큼 심각한 인구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독가로 알려진 김 위원장은 평소에도 현안에 대한 책을 자주 소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 추천을 넘어서 직접 선물하겠다는 소식에 당직자들은 독후감을 내야 하나라는 농담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김 위원장의 책 선물, 과연 선물일까요? 숙제일까요?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조작된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에 151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많아서 전체 의원 103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 58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그중에서 오랜 현장 실무 경험과 집행력을 갖춘 정책 전문가로 또 초선 모임을 이끌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이죠. 통합당의 박수영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에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30여 년 공직에서 봉직을 했습니다. 예, 또 이후에 이제 교수로 활동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또 보수 진영의 싱크탱크에 보니까 대표도 맡고 그러셨더라고요. 네, 한반도 선진화재단 대표를 맡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행정 쪽에 주로 있었는데 행정만으로는 안 되고 정치로 풀어야 될 일이 있다. 네. 이런 이제 기치를 내걸고 정치권에 진출하셨는데 지금 한 두세 달 돼가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게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국회의원이 뭐 맨날 노는 것 같고 바쁘지 않은 것 같은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네. 뭐 월화수목 금토일 할 거 없이 모든 일정이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6시 이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월화수목은 여의도에서 금토일은 또 지역구를 내려가야 되니까 지역구에서 또 바쁘게 일상을 보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뭐 놀고 먹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세비 엄청 줄여라, 뭐 중위소득 이하로 내려라,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한번 와서 직접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정 이제 2달 정도에 관련 일반적인 질문드렸었는데 사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여당 소속이냐, 야당 소속이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인데 지금 시작을 야당, 제1야당이긴 하지만 소수 야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환경 어떻습니까? 뭐 어렵죠. 뭐 자괴감을 느낄 때도 많고요. 소수 야당의 서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초선 의원님들이 사실 준비된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법안도 많이 갖고 계신데 이게 소수 야당의 한계 때문에 어떻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매우 많은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앞서서 할 때 정책 전문가 얘기했었는데 통합당의 초선 공부 모임이자 이제 개혁 모임
초심만리던가요? 네, 초심만리입니다. 네, 예. 초심을 끝까지 가자.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 대표 맡고 계시는데 네, 네. 그동안 어떤 활동이 있었고 또 당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요? 네, 초심만리는 개혁을 추진하는 개혁 그룹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반기에는 사실은 정당 내부 개혁에 초점을 맞췄고요. 아하. 하반기에는 이제 정치 개혁, 더 큰 그림 외에 본격적인 사실 통합당 자체가 급하죠 지금. 예, 우선 우리 급하니까 그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서 뭐 여의도 연구원을 당 대표로부터 독립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청년들 2030 세대를 30% 공천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법안을 우리가 내는데 전부 종이로 들고 지금 도장 받으러 다니고 있는 국회 시스템인데 이거 좀 전산화 시스템을 바꾸어서 그냥 앉아서 클릭하면 법안에 공동 발의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걸 이용하자 이런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냈고 발표를 했고 언론으로부터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의 주도 세력 또는 뭐 비대위 체제에서는 어떤 호응입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비대위원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사실 직접 만나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중에 네. 채택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21대 국회가 공식 개원을 하고서 첫 원내 전투라고 할 수 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통합당 활동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의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의정 활동에서요. 네. 예. 초선 의원님들이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당이 이제 소수야당 3분의 1밖에 안 되는 소수야당으로서 어렵게 이렇게 끌고 가는 걸 보니까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기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사실은 3분의 1의 소수야당으로서 상당히 이 정도 스탠스를 지켜올 수 있으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 조목조목 반박하고 논리적인 전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쌓여서 정당 지지율도 가까워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임위의 의결 과정도 그랬었고 또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경과 보고서 그랬었는데요. 네네. 통합당은 반대의 표시로 퇴장을 해버렸는데 그 방식 가지고 계속 그 반복해서 야당의 활동 그 방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퇴장하지 말자는 입장이고요. 본회의의 법안도 기권하지 말자. 가서 반대 토론을 충실히 하고 국회 기록에 남겨야 된다. 그래서 180대 103으로 법안마다 지자, 쿨하게 져주자. 이게 제 입장입니다. 그 180대 103으로 지는 법안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국민들이 아니 미래통합당이 내는 안도 괜찮았는데 맨날 이렇게 지내? 이런 것들이 쌓여야 2년 뒤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새 민주당에서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건달까요? 밀어붙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행정수도 이전인데요. 신행정수도 네. 얘기인데 통합당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번에 꺼낸 것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이 다수는 이루고 있지만은 태도가 다양합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네. 검토하는 쪽도 있고 네, 뭐 다양한데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 어떻습니까? 그 우리 당에 여러 가지 의견 나오는 게 정당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뭐 금태섭 의원 징계하듯이 다른 얘기한다고 징계하는 정당이 아니니까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 행정수도 이전 이런 문제에다가 연달아 개헌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제기해야 될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될 큰 문제이지 원내대표가 불쑥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아갈 과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이 행정수도 이전 할 적기인가 하는 부분 생각해봐야 되는데 시기적으로요.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도 어렵고 뭐 일자리도 안 되고 바이러스도 있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도 있고 다양한 국가적인 부동산 급등 문제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이 과제들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고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는 개헌과 수도 이전 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민생 문제들을 도외시하고 엉뚱한 주제로 전국을 이끌어가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법은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국민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세종시를 만들어서 일찍 갔지 않습니까? 네. 갔는데 부동산이 해결이 됐나요? 처음에 잠시 괜찮은 듯 하다가 서울 부동산 다시 오르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누가 뭐라 그래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서울 강남 살기 좋고 학군 좋고 그러니까 서울 강남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강남 같은 곳을 강북에 만들어 주든지 강남의 재개발을 더해서 공급을 더해 주든지
하는 방식의 수요 공급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규제와 세금 일변도로 가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제 뭔가 제도화 시켜야겠지만은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선도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민주당에서는 일가구일주택 문제를 강조하고 있고 부동산 민주화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는데 또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지사 지금 이제 내년 초까지인가요? 지금 간부급들은 실거주 한 채 빼고 하지 않으면 인사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 1가구 1주택을 아예 법으로 박아놓자. 이거는 상당히 정부 만능주의에 빠졌다. 아하. 또는 입법 만능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민주화가 아니고 부동산 사회주의죠. 그러니까 집을 한 채 이상 가진 사람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다든지 친인척들이 있어서 시골집을 갖고 있을 경우가 있고요. 예. 사업을 뭐 서울과 대전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하는데 그럼 갈 때마다 호텔에 가서 자라는 얘기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투기로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으로 핀셋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지 법으로 1가구 1주택 이상은 못 가진다. 이건 뭐 부동산 민주화가 아니라 부동산 사회주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약간 공급이 기본적인 이제 대응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원에서 지금 이제 국토부라든가 정부 쪽에서도 특히 이제 서울 쪽에 층수를 그동안에 제한했던 35층 이상도 지금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투리 땅이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들을 활용한다든가 다양한 방법들 내세우고 있는데 이거는 해볼 만한 뭐 보충 효과라고 보십니까? 예, 용적률을 높이자는 얘기는 저희 당이 진작부터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요. 예. 뉴욕 같은 데 가보면 엄청나게 큰 빌딩들이 마천루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건물들이 대체로 작거든요. 용적률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 용적률을 풀어주되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초점을 맞춰야지 엉뚱하게 외곽에 있는 골프장을 풀어서 하겠다. 이거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의 이제 용적률을 이제 확대하는 것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오고 있던데요. 네, 그건 아주 저희가 일찍이 주장했던 제안이지요. 용적률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 단신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의원께서는 오늘 중대한 과실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에 해당 정당이 아예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함께 이름을 다른 올렸습니다. 당도 호응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호응하셨습니다. 네, 여당 반대로 통과가 어려울까요? 어떻게 될까요? 통과 자체는 아무래도 여당이 3분의 2이다 보니까 뭐 어려울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통합당, 국민의당 그다음에 정의당, 세 당이 민주당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그 당원들, 국회의원님들은 또 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본인들의 당헌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걸 법안을 반대하고 부인하게 되면 본인들의 당헌을 부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해 있을 것이고 막상 투표를 하게 되면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 탄핵 때 2표 내지 6표가 이탈했다고 하는데 몇 표가 이탈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당 간의 계산 어느 쪽이 맞느냐 논란도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 1,000억 정도 드는 선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중대 과실 내지는 부정부패로 했는데 또 그 나라 돈으로 재보궐선거 하는데 아무런 책임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뭐 맞지 않다, 사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 얘기가 나온 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요. 현재 대통령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자리가 생기자마자 문제가 생기자마자 60일 내에 선거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나머지 선거들은 전에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만 보궐선거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들 300명이니까 몇 사람 그대로 유고가 생겨도 상관없지만 서울시, 부산시장 이런 경우에 내년 4월까지 기다리도록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많죠. 자치단체 장은 그 조항에서 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10월과 4월에 2번 하던 것을 4월로 한 번으로 몰았습니다. 15년에 개정했죠. 예, 개정해서 몰았는데 모든 공직선거를 몰다 보니까 지자체 장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장의 경우는 의원 한 사람하고 300분의 1하고는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 장은 떼내서 4월과 10월에 2번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울시, 부산시 정도 워낙 규모가 큰 그렇습니다. 단체장인데 예. 1년까지 공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공무원 것은 좀 출신 그렇습니다. 권한 대행으로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대통령의 경우는 워낙 비중이 크니까 바로 이제 60일 내에 이제 하도록 돼 있는 면도 있고 참고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까 이제 더구나 이제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데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공천 제안했는데 어떤 방식인 겁니까? 지금까지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뽑아보자. 그러니까 18개 선거구에 다니면서 당원과 주민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끝장 토론을. 무조건 질문을 다 받고 답변을 하는 형태로 18개 선거구를 전부 도는 겁니다. 이래서 그중에 누가 똑똑하고 누가 비전을 갖고 있고 누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네, 전에는 이제 TV 등에서 뭐 슈퍼스타 K 이런 거 나오니까 수습계 방식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미스트롯 방식 얘기하던데 그렇다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결국 목표하는 바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을 통해서 숨은 보석을 발견하자 이런 것이거든요. 전에처럼 아름아름으로 선거하고 TV 토론 한번 하고 투표하는 방식 이거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고 훌륭한 인물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당에서 초선 모임들 주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앞서 지금 오늘 시작할 때 통합당은 58명이지만은 전체 의원들 300명 중에서는 151명 그것도 절반이 조금 넘는다라고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당 초선 의원들도 만나봤었죠. 물론이죠. 예.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21대 국회에서 새로 진입한 초선 의원들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국회를 리셋할 수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면 이해찬 대표께서 물러나시고 다른 이제 대표가 오시게 되는데 그러면은 훨씬 더 우리 부드럽게 초선들 간의 대화가 오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래도 그 조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통합당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물론 경쟁 상대의 민주당이 내려간 점도 있지만은 그 동안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오면서 뭔가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안정적으로 당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전략이 길거리로 나간다 이런 게 아니고 국회 안에서 쿨하게 져주는 방식인데 이게 쿨하게 져주고 있다. 예, 쿨하게 져주는 방식이 중도 5%를 땡겨올 수 있다. 우리 지난번 대선에서 총선에서 8.4%를 졌거든요. 그냥 5%만 우리 쪽으로 오면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쿨하게 져야 됩니다. 네,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그리고 또 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저는 보수 정당을 애정하는 정당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자유와 공동체인데 이 가치는 매우 좋은데 메신저들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좀 쿨하고 댄디하고 뭐 합리적이고 부드럽고 좀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메신저로 나와서 보수의 가치를 많이 선양을 시키고 그게 애정하는 정당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을까 합니다. 네, 박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제니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박수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 다시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를 위해 내일도 뉴스는 계속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